때문에 별 따로 또 매주를 써야 돼요. 소량을. 그러니까 너무 과정이 힘들어서 촬영할 때만 뭐 쓴다던가 그러려고 아예 보존하고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집에서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니면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따라포를 다시 맛을 보여줬어요. 간장밥 해먹는다고 그래서. 그 왜 가끔씩 입맛 없을 때 따뜻한 밥에다가 달걀 프라이만 해가지고 간장 치고 기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거 해먹는다고 하길래 그냥 제가 그 간장을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먹게 했죠. 별 주지 않아요. 집에서도. 제가 한번 재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았던 그런 간장의 맛을 이따가 반장님이 좀 늦으신데요.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그 저우랑 그거는 통째로 그걸 받았어요. 거기 뭐 명세서까지. 이따가 남자분이 가서 좀 엄청나요. 제 차 뒷좌석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저울이 부피가 있어서 그러나 봐요. 저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기 회사에서 배달해 준 대로 그대로 차에다 실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요. 여러분들 교재는 그렇게 이게 내용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약용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보통 이 약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약용. 우리가 약선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이제 재료, 우리가 발효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식물을 좀 공부를 할 건데, 약이라는 그런 개념을 뭘로 보세요? 약이라는 개념을. 뭐예요, 약이? 즐겁게 하는 풀이래요. 즐겁게 하는 풀이에요. 직역하자면. 그대로 풀어서 쓰자면. 그렇듯이 저는 그래요. 음식을 뭐 이렇게 20년을 하면서 저도 약선도 이렇게 맛만 봤지만 약선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약선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또 꼭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은요. 약선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에 한약재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음식이 약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그냥 그 자체가 저는 약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식 즐거움을 주지 않나요? 네, 물론 풀이 아닌 육류도 있지만 그 음식 그냥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은 다 약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이 체질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절대 아무리 좋아도 과식하지 않고 오랜 시간 드시지 않는다는 거 외에는 그냥 늘상 드시는 음식이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섭색이 참 중요하죠. 그죠? 라면 다 좋아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라면을 제 기억에 태어나서 라면 한 개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라면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접해요, 라면을. 근데 한 3젓가락이 못 먹어요. 이 습관이 안 돼서. 제 어릴 때 얼마나 체질적으로 웃기고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냐면요. 제가 17살에 이제 처음 서울에 와가지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가 신제품이 나왔냐면 농심에서 새우탕면이 처음 나왔어요. 신제품이.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맛이. 그래서 한 봉을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냉장고에다가 조금 혼자 사니까 얼마나 냉장고도 쬐끄맣게 있어요. 거기 이 음료수 넣는 그 칸이 한 6개월 계시다가 결국에는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10대면 굉장히 인스턴트를 굉장히 좋아할 나이인데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서 그러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12살 때까지 먹은 음식을 기억해서요.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음식을 찾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김치도 먹여야 되고 우리 이 전통적인 뭐 음식을 자주 먹게 해야지 계속 이 패스트푸드만 접근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 음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2세까지 그 먹었던 거를 중간에 안 먹더라도 나이가 먹으면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서울을 왔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은 레스토랑이라고 쓰여있지만 그때는 뭐라고 쓰여있어요? 양식집이. 경양식집 딱 쓰여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돈가스, 평상시에는 돈가스나 뭐 생선가스, 뭐 함박스테이크도 엄청나게 저기 한 거. 기본적으로 돈가스 먹다가 참 잘 먹어. 우리 뭐 모임이나 하고 막 그럼 정식을 시켜요. 3가지가 다 들어있는. 그러면 엄청난 외식이었고 굉장히 대접도 잘 받은 그런 외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경양식집 안 가게 돼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없어졌지만 어딜 가겠어요. 경양식집 안 가고. 해물탕집, 뭐 감자탕집. 그러니까 야 만나자 그러면 그때는 야 어디 저기 종로 저기에 어디 경양식집 거기서 몇 시에 만나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점점 나이가 제가 지금 시루떡을 그 맛을 느끼듯이 알듯이 이제 만나는 장소가 그런 경양식집이 아니라 이제 뭐 해물탕집이나 뭐 이런 그런 한식집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이 뿌리 먹었던 그 음식에 다시 찾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인간은요 회귀 본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서적인 회귀 본능은 남자가 더 클까요? 여자가 더 클까요? 남성이 훨씬 큽니다. 확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 중에서 여자분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분이 더 많아요? 남자분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 분이 더 많아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회귀 본능은 남성이 훨씬 강하대요. 여성보다. 여성은 편의 위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남성은 편의를 버리고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편의를 버리고라도 자연스러운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저는 여자인데도 강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약용식물을 하기 전에요. 제가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제가 이것도 파일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파일은 엄청 많아요. 100장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제가 이거 약용식물 막 자료가 이게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막 뭐 독초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다 털어서 다음 주까지 할 건데 너무너무 이게 양도 많고요. 이거 사진 찍으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찍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 스님 생각에서. 제가 쓸 수도 있겠죠. 다시 파일로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이거 보고 뭐 1일, 2일, 3일은 11시부터 1시까지 이거 제가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대로 남기고 싶어요. 영원히. 네, 그분의 수첩을 저한테 공개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아주 그 노스님이세요. 90을 바라보는 노스님인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이 장을 담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음력으로 1, 2, 3일이에요. 1, 2, 3일이고요. 11시부터 1시까지 담는 시간이에요. 시간. 네. 장을 담는 시간이에요. 네. 음력이죠. 음력. 음력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당신은 젊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받으셔서 계속 이걸 이제 뭐 감으로 하시죠. 이제 연세가 뭐 워낙 수십 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찍어왔어요. 네,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사람의 또 그리고 참 사람만큼 또 이게 간사한 게 없어요.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노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찌엄장을 전수를 해줬지만 단 한 사람도 만들어서 가져온 사람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꼭 만들어서 제가
스님한테 검사를 받으러 오겠습니다 했는데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나마 저는 어찌어찌 하고 무척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뭐 매주 자체부터가 시간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주를 10월 달에 쓴다면 얘는 추석 이후에 쓰는 매주거든요. 그래서 매주부터가 너무너무 과정이 힘들고 이게 다 이렇게 손으로 다 빻아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만들긴 했어요. 장을 만들긴 했는데 검사 마트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어요. 만 1년이 지난. 작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검사를 마트로 못 가고 있어요. 봄에 갈까 하다가 너무 바빠서 못 가고. 방학 때 한번 갈까 하다가 왜 방학 때 그렇게 저희 종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강의가 많고 힘든지도 못 가고. 이제 학기 시작했어. 그러면 또 바쁘니까 또 못 가. 이제 겨울방학 때 가볼까? 이제 제가 그렇게 스님한테 저는 절대 안 그럴게 이제 꼭 만들어서 그러다가 돌아가시면서 연세가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90 다 되시는데 너무 죄송하죠. 그런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4번 갔어요. 서울에서 부여까지. 가서 그냥 먹고 자면서 밥까지 공짜로 얻어먹고 가면서 배웠는데 왜냐하면 스님들은 비우시는 걸 잘 하시거든요. 채워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우기도 잘하세요. 그래서 수업료를 얼마 내라 나한테 배워왔으니까 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서 수없이 가르쳤더니 한 놈도 해갖고 올 사람이 없었다. 그게 안타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들어 오라고 하셨거든요. 만들긴 했어요, 제가. 가지고 가야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보시고 장 담을 때 이때를 지키면 물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월은 똑같아요. 네, 월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월이에요. 어느 월이든 보통 장 담는 월은 정월이나 이제 이거는 간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물이 안 갠다고 하니까 된장 종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된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된장을 많은 약을 할 때 날씬한 독에다 놓으면 100% 물이 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순환이 안 되고 햇볕이 닿는 면적이 뚱땡이보다 적기 때문에 100% 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된장 항아리는 조금 낮으면서 뚱땡해야 돼요. 햇볕이 닿는 면이 굉장히 넓은 게 잘 안 개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된장을 버무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된장뿐만이 아니라 그 찌엄장 그것도 막장 종류인데 그러니까 걔는 쌈장 전용이에요. 찌개로 끓여 드시면 오히려 맛이 없어요. 그냥 아주 저염해요. 굉장히 저염해요. 저염에 그냥 이렇게 찍어 드시는 그런 장이거든요. 근데 담는 시간이에요. 이게 장담 부분은 네. 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된장 버무리는 시간 아니고. 된장을 버무리는 시간이라고 해 오히려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장 담는 시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물이 개지 않는다는 시간이래요. 물이 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래요. 물이. 그러니까 그 이치대로 옛날에 그 선조들은 그거를 장을 칠했대요. 그래야 물이 안 된다고. 된장이 물이 개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 음료가 당연하죠. 네, 당연히. 제가 10월 상달에 그 시운떡도 당연히 음력이에요. 이번에는 9월 금달이 껴가고 그죠? 네, 10월이 굉장히 멀리 있어요. 자,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마늘 고추장의 이 양이고요. 고추장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마늘 고추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찹쌀 가루를 가지고 익반죽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경단 하실 때 익반죽 하시듯이 경단 하실 때처럼 익반죽을 하신 다음에 구멍떡을 만드세요. 도너츠. 네. 도너츠처럼 왜냐하면 도너츠처럼 만든다는 것은 끓는 물에 들어가서 빨리 익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멍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술에도 가끔씩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장을 담을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구멍떡을 만들잖아요. 구멍떡을 만들어서 끓는
끓는 물에 삶아서 둥둥 떠가지고 퍼지면 건지면 돼요. 건져서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끓여 식힌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굳이 끓여서 식힌 거 쓰지 마시고요. 삶은 물 있잖아요. 그 삶은 물을 조금씩 그 구멍떡에 조금씩 쳐가면서 얘를 이렇게 쳐요. 치대. 방망이로 계속 치대면 어떠겠어요? 얘가 물 조금 넣고 치대고 물 조금 넣고 치대면 죽보다 더 윤기가 나요. 얘는 죽은 찹쌀 가루를 예를 들어서 그냥 쓰게 되면 윤기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멍떡을 만들어서 입반죽으로 반죽을 한 다음에 구멍떡을 만들어서 그냥 얘만 하면 잘 안 풀어지게 너무 되니까. 그래서 끓여 식힌 물, 그냥 살만의 물 있잖아요. 그거 찹쌀 삶은 물, 그거를 조금씩 쳐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 방망이로 치대주는 거죠. 치대면서 풀어주면 점점 풀려요. 풀리면서 찹쌀 가루로 죽을 쓴 거에 비하면 훨씬 윤기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때알나게 이렇게 치대주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2리터에서 2.5리터는 이제 그 적당한 그 양을 어떤 데서 차이가 나냐면 마늘의 수분이라든지 고춧가루의 수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근데 고추장은 너무 되면 안 돼요. 처음에 담을 때 적당히 농도가 맞다 그러면 나중에 떠지지도 않아. 딱딱해져서 묽어야 돼요. 묽어. 약간 잘 이게 다 했을 때 이렇게 잘 이 그릇이, 된장은 뻑뻑하잖아요. 된장은 이렇게 주걱 넣어갖고 돌리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런데 고추장은 이게 움직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깐 마늘은요 다져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것보다 곱하기 한 5배를 하기 때문에 갈아와요. 그냥 기계에다가. 어떻게 다 이걸 빵꾸겠어요. 마늘을 힘드니까 딱 한 2kg 뭐 이렇게 그냥 내려주세요. 그래서 기계에다 갈아와요. 그래서 갈아서, 마늘은 그렇게 넣으시고 통마늘 넣는 거 아니에요? 갈아서 넣으시고 이게 끓여서 식혔으면, 먼저 제 고추장을 담을 때는 항상 어느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 있잖아요. 얘가 따뜻할 때 메주가루를 넣는 거예요. 따뜻할 때, 온기가 있을 때. 메주가루가 뭐예요? 효모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도를 좋아해요. 너무 뜨거우면 뭐 하겠어요? 제가 65도가 이상이 되면 미생물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할 때 메주가루를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메주가루를 먼저 풀어주면 얘가 따뜻하면 잘 녹아요. 어느 고추장이든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메주가루를 먼저 풀어주시고, 또 역으로 따뜻할 때 고춧가루를 넣어버리면 검해져요. 고추장이 나중에. 그래서 적당히 메주가루 넣어서 좀 식힌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넣고 이제 마늘 넣고 소금으로 간 맞추시는데, 된장은 막 치대가지고 버무려서 바로 넣거든요. 항아리에다가 바로 넣어요. 고추장은 바로 넣으시면 안 돼. 2, 3일은 저어주면서 맛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추장을 항상 만드실 때 그래요. 저는 저 어린 날의 기억에 무슨 기억이 있냐면요. 보통 11월 달에 담는 고추장이 더 좋아요. 보관하기가 좋아요. 봄보다. 왜냐하면 겨울을 바라보고 담는 고추장이 겨울에서도 이게 끓어오르지 않고요. 잘 익을 수 있거든요. 이게 겨울에 이제 11월 말이나 뭐 김장 전후에 이렇게 엄마가 고추장을 담아놓으면 큰 다라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담아놓으면 적고 며칠 동안을 그냥 항아리에다가 안 담아놓으시니까 가을 무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깎아가지고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거 고추장, 이렇게 다라에다 있는 고추장을 막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왜 고추장을 저렇게 항아리에다가 바로 안 담고 저렇게 3, 4일을 밖에다 저렇게 놔두나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왜냐하면 고추장은
이게 고춧가루가 미처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소금이 미처 잘 녹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녹고 고춧가루가 다 풀어질 때까지 며칠을 저어줘가면서 이렇게 상태를 봐주는 거예요. 간을 다 한번 다시 봐주고 농도를 한 번 더 봐줘서 이게 적당히 고춧가루도 뿌는 시간이 있잖아요. 뿌는 시간, 또 퍼지는 시간. 그래서 적어도 이틀 정도는 밖에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저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을 보는 거야. 간을 농도도 봐주고 염도가 어떤지 간도 봐주고 그래서 2, 3일 저어본 다음에 마침 잘 됐다. 이 정도면 간도 맞고 농도도 맞아 할 때 넣는 거예요. 버무리자마자는 넣어서는 안 돼요. 고추장은. 왜냐하면 걔가 고춧가루가 내가 수분이 몇 프로짜리 고춧가루에 따라서 이게 퍼지는 이게 틀려요. 수분이 좀 되는 고춧가루, 있는 고춧가루일 수도 있고요. 수분이 많이 많은 고춧가루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장을 담으실 때 소금의 양은 부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무게로 계산하셔야 돼요. 무게로. 왜 그러겠어요? 왜? 집집마다 2년 묵힌 소금일 수도 있고 3년 묵힌 소금일 수도 있거든요. 3년 묵힌 소금은요. 부피가 똑같더라도 염도가 낮아가지고요. 부피로 계산하게 되면 장이 싱거워요. 그러니까 컵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무게로. 오늘 잘 되셨는데 저울 다들 하셨는데 무게로 계산하셔야 돼요. 무게로. 세 컵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간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그리고 소금은요, 보통 한 컵에 200ml에서 무게도 비슷하게 가요. 미묘한 차이밖에 없는데, 장류는 차이가 심해요. 물엿이라든지 꿀이라든지는 훨씬 많이 나갑니다. 물에 비해서. 물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마르지 않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대량을 할 때는 무게를 재요. 무게로. 이 소금은 부피로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소금 하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5년 된 간수를 5년 동안 뺀 소금을 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 너무 가벼워서. 그러니 그거를 제가 한 번 실패 경험자예요. 똑같이 이거 계량으로 제가 부피를 가서 했더니 이게 싱거워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가 무게를 쟀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소금이 가볍다는 것은 염도도 그만큼 낮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게로 계산하지 않고 부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장이 너무 싱거워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안 되는구나. 부피로 이거 소금 양은 될 수 있으면 무게로. 일반적인 소금일 때는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된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간수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괜찮은데 몇 년 묵은 소금, 여러분들 몇 년 묵은 소금 보셨어요? 엄청 가볍거든요. 풀풀 날 것 같아요. 간수 엄청 빠진 그 소금은. 그런 소금은 염도 또한 매우 낮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간수가 많이 빠진 소금은. 그래서 무게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약용식물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제 2주 동안 할 건데, 좋은 것도 배울 거고, 안 좋은 것도 배울 거고요. 또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도 배울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 약용식물의 의의는요, 식물 중에서 전체 또는 그 일부분이 사람이나 기타 동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약효를 가지는 것이 약용식물이라고 그러고요. 약초라고 하고요. 약용식물을 목본식물과 버섯 등의 균류나 세균류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초는 뭐예요? 초는 우리가 풀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떼기. 풀떼기. 나무 가지가 없는 풀떼기를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는데 약초에서는요, 나무도 포함이 되고 버섯도 포함이 되고 균류, 이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총 700여 종의
약용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의 가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저도 맨날 그 약용 그 식물 도감을 거금 19만 5천 원인가를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하는데도요. 맨날 볼 때마다 맨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 동안에 식물 하나 애우고 있고 내가 어디 갔을 때 그동안에 몰랐던 식물 하나 그냥 발견하고 그거 하나 알아오는 거 그런 걸로 가끔씩 만족해요. 너무너무 가짓수가 많아요. 그 약용식물의 종류로는요. 크게 균조식물, 선태식물, 양치식물, 종자식물 이렇게 나눠요. 네 가지로. 그래서 균조식물은 균류와 조류 등의 식물이 포함되며 물속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이끼 종류 생각하시면 돼요. 수생식물이나 이끼. 선태식물은 얘도 뭐 이끼에 속하지만 우산이끼와 솔이끼 등이 여기에 속하며 약용식물은 거의 없어요. 선태식물 중에서는. 그 다음에 양치식물, 뿌리, 줄기, 잎, 구별이 있고 관다발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수분이 올라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 관을 얘기해요. 그것이 있는 게 양치식물이고 종자식물은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여기에 속하며 약용식물의 80에서 90%를 차지해요. 종자식물에서 대부분 씨를 이용해서 퍼뜨리는 그런 식물이 거의 다 약용식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용식물의 유효한 성분은 알칼로이드 성분, 고미, 쓴맛.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은 뭐라고 그래요? 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미 성분, 배당체가 있어요. 배당체, 식물성 휘발유, 정유 성분이죠. 그러니까 좋은 그런 그 향을 내는 지방류, 탄닌, 점액질 등 이런 것들이 유효 성분이에요.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고요. 점액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산약 아시죠? 산약이 뭐예요? 산약이 마예요, 마. 네. 얼마나 좋으면 사에서 나는 약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산약은 어때요? 면을 절단하면 끈적끈적한 점액질 생기죠. 그게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뮤신이라는 성분인데 굉장히 좋은 성분이에요. 그런 유효 성분들이 있고. 자, 수요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 의약용하고 생약용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적 생약용은 우리가 접하는 한약재라든지 뭐 우리가 그냥 민간약 뭐 이렇게 처방으로 이렇게 뭐 캐서 뭐 쓴다던가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의약용 여러분들 약품에 그런 거 보셨어요? 생약성분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본 재료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고 해요. 생약성분. 그 약을 만들 때 쓴다는 거예요. 이 약용 식물 자체. 요즘에 그 위장약 선전하는 거 보셨죠? 위장약 외에 또 양배추에서 추출했다 그러면서 선전하잖아요. 네, 그게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 디자인까지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일본에 봄에 갔을 때 그 한일관 사장님이 고맙다고 제가 위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아시니까 그 위장약을 2병을 선물을 주셨어요. 안 좋을 때 먹으라고. 그런데 이번에 광고하는 거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글씨만 틀려요, 글씨만. 일본하고 독일이 그 생약 성분을 이용한 이 의약품, 이 약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약이 되게 잘 들어요. 감기약도 되게 좋아요. 그 일본 감기약이 100% 생약 성분 감기약을. 꼭 걔네들은 그 유리병에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저희 집에 몇 개 있어요. 그 제가 그때 일본 갔을 때 그 위장약은 다 나눠줬어요. 2병을 줬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술 많이 드시니까 1병 드리고 또 서울에 제가 1병 갖고 갔더니 우리 영감님이 눈독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주를 가져가라고 주고 그 타지에 와가지고 탈날까봐 뭐 이렇게 막 정로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약들을 이렇게 몇 개를 조그만 병 몇 개를 주시고 막 감기약도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제 아들이 없으니까 가끔씩 헷갈려요. 그 약들이. 일본말 전혀 모르니까 일본말 전혀 모르거든요. 저희 아들은
일본어를 전공을 해서 이 프리토킹이 돼요. 뭐 거의 저희 집에도 일본인들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제가 같이 기거를 해요. 홈스테이를 하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저기 잘 몰라요. 그냥 웃고 그냥 오이씨 그냥 물어보는 외에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상하게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려요. 병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근데 어쨌건 그렇게 생약 성분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이 약물, 그러니까 식물에서,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로 만들었다는 의미고요. 요즘에 많이 만듭니다. 자, 약용식물 이용 방법인데요. 약용 부위를 그대로 쓰거나 가볍게 찌어서 외용하는 방법. 우리 허준이나 그 태아인 이재마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뭐 다치고 여기에 그 활 맞고 그러면 막 뭐 식물 찌어가지고 외용에 많이 붙였죠. 예.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찌어서 나온 즙이나 쥐어짠 기름을 외용 혹은 내복하는 방법. 예. 기름도 많이 냈어요. 약용 식물에서. 그 다음에 분말로 만들어서 외용, 또 코담배로 쓰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입, 연기로 흡입하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효시켜서 그 액을 내복하는 방법.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다. 기름으로 추출해서 또 외용하거나 수성 추출물을 건조시킨 것을 정제해서 쓴다는 얘기고요. 굽거나 재로 만들어서 이용하거나 욕탕재로 물에 넣어 목욕하거나 찜질하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굽거나 재로 만들어는 것은 법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누룩만 법제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약용 식물 중에서는요, 상품의 약재가 아니고 하품의 약재는 다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병증에는 꼭 필요한 약재지만 어떠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독이 되는 약재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뭐예요? 그 양날의 칼을 가진 약재 중에 부자잖아요. 부자. 천남성도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우리가 이제 독초를 배우지만 안 되는 약재지만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법제 과정을 거쳐서 그 약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그 병증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법제하는 것들이 뭐 굽거나 재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보통 법제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매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오메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메? 네, 어메가 아니라 오메. 네, 까마귀 오자 써가지고 새카만 매실이거든요. 오메. 오메의 경우에도 그 집에다가 그을린 거예요. 집에다가 매실을 계속 그을려서 말려서 걔를 약재로 썼어요. 그렇게 집에다가 그을리기 때문에 굉장히 새카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재로 쓰면서 이제 이거는 조선, 제가 뒤에 그 레시피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오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오탕. 네, 들어보긴 했어요. 네, 요즘에는 가끔씩 나옵니다. TV에. 제가 또 지난주에 제오탕 얘기한, 여러분들 건강차에 그 레시피 나와요. 책은 여러분들 사실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네, 눈으로만 보시나요? 거기에 나와요, 제오탕이. 그러고 보니까 나오네. 그리고 또 제오탕 생각하니까 지난주 핸드폰 안 가져오기도 생각이 나요. 왜 핸드폰을 제가 안 가져왔잖아요. 잃어버리고 안 가져왔더니 하필이면 제가 그 KBS 그 작가가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촬영하자고. 전화가 그 걔네들이 얼마나 촉박한지요. 여유를 많이 갖고 절대 촬영하지 않아요. 막 2, 3일, 뭐 3, 4일 남겨놓고 촬영해서 막 날 새서 편집해가지고 방송 내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통화가 안 되니까 그 차 때문에 차 촬영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다른 분한테 섭외를 바꿨다고 제가 밤에 통화를 했잖아요. 밤에 7시 넘어서. 그랬더니 다른 분한테 섭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네, 꼭 핸드폰 안 가도 좋다고 바꿔서 할 시간이 없지만 그 제오탕이라는 그 차를 만드는 주재료예요. 오메는. 그래서 그 제오탕은 여름에 한여름을 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음료거든요. 그 제호탕을 어디서 만드냐면 내의원에서 만들었어요. 궁중에서 내의원. 일반인들이 만들 때 왜 재료가 너무 귀해서 지금은 귀하지 않아요. 오메 쌉니다. 왜 쌀까요? 국산이 없어요. 오메는 국산을 만들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지 타산이 안 맞아 만들어봤자. 왜냐면 오메를 집에다가 그을리면 얘가 부피는 줄어들고 가격은 그렇게 이 중국 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만들면 만드는 쪽쪽 손해야. 한국에서 오메를 만드는 과정도 매우 힘들고 그래서 100% 오메는 중국산을 써요. 그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한약은 그늘은 파시는 거 아시죠? 지금은 경동시장에 가도요 다 위생적인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규상.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식품은 500g, 1kg 그게 단위로 포장이 되지만 한약체만큼은 600g씩 포장이 참 희한하지만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은 팝니다. 그 오메를. 그래서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가지 한약재가 있거든요. 그 오메를 그 제호탕을 만들 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데 옛날에 내용에서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계에다가 제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고운 입자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밀가루도 없었어요. 많지 않아서 장금에 보면 진가루라고 할 정도로 밀가루가 귀했거든요. 제분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만든 귀한 그 차였어요. 봄에 단오 때 임금님이 일반 신하들한테는 합죽선을 하사합니다. 일반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그 관리들한테는 합죽선을 선물을 해서 여름을 잘 나기를 바랬고요. 기로소라는 곳이 있어요. 궁중에. 기로소는 어떤 곳이냐면 퇴직한 관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어도 왜 어른들의 그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다니는 그 절의 보살님도 70이 넘으신 보살님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요. 맨날 그러세요. 그 얘기는 그냥 그 연세에서 공부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삶의 지혜는 서울에 나온 사람보다 더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퇴직을 했지만 경로당처럼 와서 노세요. 궁중에 들어와서 내가 놀다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문을 구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그냥 먹고 노시다가 퇴청하세요라는 그 기관이 기로소예요. 기로소. 거기에다가 하상을 했어요. 임금님이. 단오 때 이 제호탕을 만들어서. 그래서 연세가 드셨지만 건강을 잘 지키면서 올 여름을 나세요라는 의미로 여름에 지금이야 병원이 좋아가지고 배탈나고 그런 거에서 큰 저희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장티푸스로 죽은 거 아시죠? 장티푸스가 뭐예요? 연병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욕이에요. 그게 장티푸스로도 죽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어르신들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라고 제호탕을 그러니까 고 상태로 만들어서 하사를 합니다. 이 현직의 관료들한테는 합죽선을 선물을 하고 단오가 옛날에는 우리의 4대 명절의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로소에다 이렇게 그 하사를 할 정도로 여름을 나는 건강 음료예요. 그 상태로 만들어서 걔를 희석해서 얼음을 띄워서 먹으면 아주 그 좋은 음료예요. 거기에 주재료가 오메거든. 오메. 그 다음에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어지는 정류를 이용하거나 조리 시 신선한 것을 넣어서 그대로 먹는 방법. 이른 봄에 이 새 이파리나 새 싹으로 나오는 이 약용식물은 거의 독이 없어요. 물론 독초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김새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식용과 독초를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나중에 다음 주까지 공부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완전히 독초로 알려진 건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용식물도 약간의 독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두릅은 어때요? 생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를 배침으로써 제거를 하는 거예요. 원추리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나물이지만 생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식품들, 그런 재료들도 이른 봄에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독이 있는 이른 봄에 아주 어린 수는 그냥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래요. 자, 약용식물 채취 시기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근경류, 뿌리와 근경류는 식물의 휴면 시기에 채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늦가을, 겨울, 이른 봄.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요즘에 이제 수확하는 게 더덕, 도라지, 뭐 이런 것들 수확하잖아요. 뭐 연근, 우엉, 토란. 이런 것들은 휴면기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자칫 도라지 같은 경우에 잘못 사게 되면 정말 더 시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뿌리 도라지를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저장된 거는 괜찮은데 수확하는 거 있어요. 그때 그런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경련 및 전초류, 잎을 쓰는 거나 전체 약용 식물의 전체를 쓰는 경우에는 식물이 성장하여 잎이 무성한 시기, 여름에 가장 좋다라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약용식물 계속 하면서 전초라는 말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전체 다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꽃과 화분은 개화가 막 시작하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꽃 채취해서 뭐 아카시아나 그 칡꽃이라든지 꽃을 채취하실 때는 딱 핀 건 안 돼요.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딱 피기 직전. 매화도 마찬가지예요. 매화꽃 꽃차 만들면서 딱 피기 직전의 꽃을 그걸 채취를 해야 물에다가 딱 띄웠을 때 얘가 펴요. 자연스럽게 펴지거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근데 완전히 피어있는 꽃은 채취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향도 별로 없어요. 꽃은 딱 머무르고 있는 거. 이거를 채취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용식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경이 나물로 드시나요? 맛있어요? 삶아서 질기죠. 근데 고산지대에서 나는 질경이는 그렇게 이게 연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먹어요. 질경이 그쪽에. 저는 설악산 갔을 때 그것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음식 기능보유자 하면서 뭘 했냐면 식료 참료를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이 학문을 하면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교수님이 은사 교수님이 책 쓰면 그냥 옆에서 제자들이 다 음식 만들고 시험조리 하고 그러지 교수님이 하겠어요? 그죠? 절대 안 하시죠. 그런 저기를 이제 1년에 한 번 과정을 공부를 하면 책이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3년 공부하면 2권을 이제 공자 하나 하고 한 권 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그것만 도와드리는 걸 했는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설악산 갔을 때 일부러 뜯어왔어요. 질경이 연한 거. 왜 약간 그 진한 녹색의 그 말고 연두색 아주 그 연한 부위를 좀 제가 뜯어와가지고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한 그러니까 이렇게 들에서 막 이렇게 오염 많이 된 거 뜯지 마시고요. 질경이 여기 뭐예요? 뿌리를 포함한 전초와 종자를 사용한다고 그러고요. 그렇다고 막 이제 여기 막 화단이고 막 들이고 막 개천가 뭐 있는 질경이 뜯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산간 지역에 있는 높은 데 있는 질경이 뜯어서 사용하시고요. 채취와 조제는요. 전초는 여름에 꽃이 필 때 채취하여 흙을 깨끗이 털어내고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종자는 가을에 결실이 되면 말려서 비벼가지고 종자를 다시 종자만 채취를 하는 거죠. 전초에 아우큐빈, 프란타키닌, 우르솔산, 헨트리아 콘탄, 베타시소테롤 함유되어 있고요. 종자에는 다량의 점액질, 호박산, 아데닌, 호박산 아데닌, 콜린, 팔미트산, 이게 단백질 종류예요. 단백질 종류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약효가 청열, 소염, 이뇨, 지열, 건이 등등 나와 있네요. 항균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쪽 연변 그쪽에서는요 굉장히 민간 이 약재로 질병리를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언제 봤냐면 임지호 선생님 박람식객 스페셜을 한 적이 있죠. 제가 그때 봤어요. TV에서. 그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병리를 많이 식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찬, 그냥 우리가 먹는 채소 개념은 아니고요. 약용으로 그렇게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셨나요? 여러분, 하늘탈이? 네. 뿌리, 열매, 씨를 약용을 하고요. 열매와 종자는 가을에 채취하고, 보통 열매 맺히는 건 보통 늦 여름부터 가을에 많이 채취를 하죠. 그죠? 뿌리는 수시로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뿌리 약과를 우리가 뿌리로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재가 있잖아요. 도라지도 약용식물이에요. 더덕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아무리 전초를 써서 약용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발 뿌리만은 막 싹쓸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갈될 것 같아요. 조만간은. 어차피 더덕이야 뿌리를 먹는 거고 도라지야 뿌리를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뿌리를 너무 많이 캐버리니까 나만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뿌리가 설령 약용에 좀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까지 채취하는 건 좀 삼가해 주세요. 자, 약효는 한방에서는 뿌리를 왕각은 열매를 생양력으로 관루 혹은 토과실, 종자를 토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배농에도 사용하며 과육은 민간에서 화상과 동상에 사용하고 종자는 거담치는 침통에 쓰이거나 소염제로 쓰인다. 뿌리의 녹말은 식용하거나 약용으로 쓴다. 최근에는 항균인데 항암 작용도 밝혀졌다.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가 하늘탈이 이거 보시면 이게 약용이구나. 그냥 간상수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라고 이게 심어놓은 데 있어요.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근데 이게 약용으로 쓰이는구나 보시면 돼요. 300초. 300초는 아시나요? 꽃을 포함한 잎과 줄기를 약재로, 이게 300조는 굉장히 한약방 가도 되게 많아요. 건초에서 많이 팔거든요. 약재로 사용하고요. 꽃이 피는 6월 하순부터 7월에 채취하여 깨끗이 손질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성분은 전초의 정유 주성분은 메틸렌, 노닐, 캐논, 줄기엔 타닌이 있으며 잎에는 퀴에르체틴, 퀴에르치트린, 루틴, 뿌리에는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등이 여러 가지가 함유가 있어요. 약효는 해열, 이뇨, 거담, 소종 등의 효능이 있으며 수종, 각기 임질, 위장병, 간염, 황달 등의 치료, 그 밖에 여들은 뱀에 물렸을 때나 종기 치료 및 항암의 치료에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300초는 그냥 채취 안 하셔도 구하기 되게 어려운 약용식물이 아니에요. 냉이가 약용식물에 쓰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거를 이제 책을 보고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싫잖아요. 여기 보면요, 밤은 익히 약용으로 쓰는 거 아시죠?
저기 뭐지 율피라고 해서 쓰잖아요. 밤 예, 속껍질을 쓰고 귤도 지피라고 해서 씁니다. 그죠? 귤도 쓰고 아무튼 엄청난 이 식물들이 약재로 쓴다고 나와요. 예, 전초를 쓰고요. 그러니까 봄에 전령사죠. 냉이는 그렇지 않나요? 예, 언제 드세요? 냉이 언제? 겨울에 맛있어요. 12월 말고 12월 이렇게 말고요. 겨울 냉이가 훨씬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생 냉이 건져기 드셔보셨나요? 어때요? 봄에 3월달 되는 냉이는 안 돼. 먹으면 뿌리가 너무 질겨. 겨울 냉이 겨울 냉이는요 아삭아삭해요. 냉이 뿌리가 잎은 별로 없어요. 겨울 냉이는 잎은 별로 없고요. 녹색을 전혀 띠지 않아요. 잎 자체는 아주 진한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한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색을 띠지 녹색 띠는 건 봄냉이에요. 겨울냉이는 아주 진한 색을 띠고 땅바닥에 납작 붙어 있어요. 이파리가. 그래서 냉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봄냉이는 잎이 올라오니까 녹색으로 올라오니까 아는데 그 겨울냉이는요 오히려 봄냉이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뿌리가 더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제가 이 냉이에 추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 산소 옆에 밭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식대 가니까 그 밭에 냉이꽃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올 겨울에는 내가 이 냉이를 여기다 한번 훑으러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월달, 설 명절 때 가서 엄청 춥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전라도는 그래도 좀 햇볕이 따뜻해서 땅이 그렇게 얼어있고 그런 게 좀 드물어요. 그래서 해남 같은 데는 겨울을 나요, 밭에서 배추가. 그래서 그 냉이를요 얼마나 캤는지 목욕다라이 아시죠? 넷이 캤어요. 넷이서 우리 신랑 이제 형님네 넷이서 캤는데 목욕다라이로 하나는 캤어요. 그 냉이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어머니한테 창동역 밑에서 팔아야 되겠다고. 저 이거 팔아서 집 살게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놀렸는데 장난을 했는데 많은 지인들하고 나눴어요. 제가 서울에 가져가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병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그래서 병어 이제 겨울이니까 병어 저희는 시골 가면 바다가 있어서 고기를 잡던지 아니면 잡은 고기를 사다가 제가 회를 떠줘요, 집에서. 근데 병어를 이제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무침을 해드렸어요. 냉이 아주 신선한 데치지 않은 냉이. 그러니까 겨울 냉이니까 뿌리가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씹히는 질도. 저희 어머니는요 치아가 아주 건강하셨어요. 틀린 게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무침을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한 3, 4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었대요. 드셨던 음식이.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할 줄을 몰라요. 당신 자체가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집에를 갔더니요 뭐가 있었냐면 돼지 내장 한 벌 삶아진 거 하고요 콩나물, 제사를 안 지내니까 큰 집이 아니니까 콩나물 왜 이렇게 국물 자작하게 있는 그 하얀 나물 있잖아요. 그냥 삶아서 거기다가 간한 국물까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저는 명절에 정월 명절에 가면 막 육아도 있어야 되고 막 강정도 있어야 되고 막 산자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딱 그거 돼지 내장 한 번 딱 삶아서 놓으시고요. 그 콩나물 나오는 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나는 것밖에 없어요. 해삼, 그러니까 조개라든지 골뱅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안 드셔보신 거죠.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맛있는 거 엄청 많던데 살아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먹기에도. 그래서 저는 요즘은요, 항상 겨울이 되면 남쪽을 내리캐로 갑니다. 너무 좋아요. 봄에 3월달 딱 양력으로 3월달 돼서 나오는 내리는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억세져요. 그런데 겨울 내리는 땅의 기운을 몽땅 받기도 했지만 그 기운 때문에 무척 부드럽고 맛있어요. 연하고 뿌리 자체가 그냥 생으로 먹어도 정말 부담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내리 어때요? 데쳐서 된장에 무쳐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겉절이 한 데다가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를, 제가 그 메뉴를요 어떨 때까지 써먹어봤냐면, 제가 여주 신문에 여주에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봉사로 1년 동안 원고를 쓴 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메뉴 사진 찍고 스토리텔링 이렇게 쓰고 원고 쓰고 A4 한 장 정도 쓰고 레시피 만들어서 이제 보내면 신문에 실어요. 그래서 1년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실었어요. 이제 병어는 쓰지 않고요. 회를 광어로 대치를 했죠. 왜냐하면 병어는 자주 나오는 또 생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생선살은 광어 생선살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무침을 제가 실은 적이 있어요. 찾아와야 되겠네. 그건 참 겨울에 내리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여기에 뭐 3, 4월에 전초를 채취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회가 되시면 겨울 냉이 채취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겨울 냉이. 겨울에, 그러니까 추울 때 1월, 2월에 아주 뭐 혹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날이 왜 사만 있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따뜻한 날에 남쪽 지방은 다 눈이 녹거든요. 그러면 캐면 아주 맛있어요. 말린 것을 약재로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지금은 말려서 먹을 게 없죠. 그죠? 냉이 뭐 된장국도 맛있고, 봄에는 된장찌개에 냉이를 마지막에 딱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정말 향이 좋잖아요. 성분의 수산, 주석산, 사과산, 피르빈산, 뭐 각종 아미노산류, 뭐 카로틴, 뭐 니코틴산, 뭐 밀리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약용식물에 속하긴 하지만 좋은 식재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식재료. 약효는 지혈, 수종, 명복, 당뇨병, 뭐 열경감 등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거 뺏긴 거예요. 자, 왕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이거 보셨어요? 네? 키도 크고 사이즈도 큽니다. 이것 가지고 김치도 담아요. 얘도 이른 봄에는 4월, 이른 봄이 아니죠. 4월 그때쯤 됐을 때는 고들빼기는 언제 담아야 돼요? 지금 담아야 돼요. 지금 고들빼기도 그냥 일반 고들빼기는 지금 담아야 제철이잖아요. 왕고들빼기는 봄에 새순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잎이 막 자랄 때 그때 제가 딱 뜯으면 어때요? 하얀 진이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도 얘는 뭐 많이 할 수 있어요. 봄에서 여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요. 베타아미린, 뭐 타락사스테롤, 뭐 베타 시스테롤 등이 한 대 있고, 약초는 건이는요 위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위를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효들을 건이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체민, 진정, 이뇨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쓴맛이 나는 약용 식물들은 대부분 건이 작용이 다 있어요. 위장에 아주 효과가 좋죠. 특히 자궁염, 뭐 인후염, 유선염 치료에 감기, 편도선염 등의 만병통치약 같대요. 보면은 어쨌든 왕고들빼기도 약용으로 쓰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지금 식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새무릎, 우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마디가 이렇게 볼록볼록 그 무릎처럼 튀어나왔어요. 새 무릎처럼. 그래서 새무릎이라고 하는데,
이거 잡초로도 엄청 잘 번져요, 얘가. 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거 엄청 키워다니시잖아요. 저희 집 마당에도 쩔었어요, 저희 시골에. 아주 귀찮을 정도예요. 근데 얘도요, 예, 봄에 아주 이제 얘가